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2일 수요일이고요. 계속 덥습니다. 날씨부터 확인해 보죠.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펄펄 끓는 가마솥 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날이 정말 덥습니다. 오늘 날씨 자세히 전해주시죠. 현재 내륙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고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낮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충분한 수분과 염분 섭취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폭염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다가도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돌풍과 벼락은 물론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7.1도, 대전은 26.4도, 대구는 25.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덥겠습니다. 서울은 34도, 광주는 35도, 부산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누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태풍이 몰고 오는 뜨거운 수증기로 인해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로가 워낙 유동적이어서 우리나라로 방향을 틀지는 주 후반쯤 윤곽이 드러나겠습니다.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소아과를 찾은 한 진상보호자의 사연이 누리꾼에 공분을 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소아과가 잇따라 폐업하고 있다, 폐과하고 있다 이런 소식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진상 보호자라든가 또 악성 민원 때문에 또 그리고 낮은 의료 수가 때문에 소아과를 폐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요. 그래서 최근에 아예 아파서 소아과를 가려고 하면 길게 줄을 서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상 보호자가 나타났다 이런 소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일을 했길래 진상 보호자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요. 소아과에서 대단한 엄마를 만났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글을 쓴 당사자는 소아과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라고 하는데요. 이 간호사의 주장에 따르면은 사연이 이렇습니다. 한 보호자가 열이 나는 2살짜리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이 또래 아이들이 다 그렇지만 밤새 열이 나가지고 펄펄 끓게 되면은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피곤했겠죠. 네. 이제 피곤할 오글오글 나타났다고 하는 것까지는 뭐 간호사 입장에서 늘 대하는 상황이니까 이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 행동입니다. 간호사가 수액을 놓으려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혈관이 굉장히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사바늘을 찌를 때 이게 곧바로 처음에 바로 한 번에 찌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들은 또 몸부림을 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바늘을 2번 찔렀다고 하는데요. 예, 부모가 막 고성을 지르면서 막 화를 냈다고 그래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막 울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 반응이 너무 지나쳤던 모양입니다. 또 그 다음의 행동도 또 문제였는데요. 수액을 다 이제 맞은 뒤에 생리식염수가 한 500ml짜리를 꺼내가지고 식염수를 놔준 모양인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식염수 다 맞지 않잖아요. 300ml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300ml 맞았으니까 200ml 값 빼달라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말이 도저히 통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생리식염수 값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 현상만 보면 이상해요. 네. 이게 진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정도인데 글쎄 그 전에 이 과정에 네. 뭐가 있었나 이것도 한번 살펴볼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가지고 너무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솔직히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한 진상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요거만 놓고 보면 진짜 이상해. 근데 그 전에 뭔 일이 있었을까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이상하니까. 소아과 의사들하고 뭐 인터뷰를 하거나 얘기를 들어보면요. 민원이 정말 많다. 아, 그래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또 아이들의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과하죠. 우리 아이가 좀 아프거나 아니면 뭐 잘못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좀 과하게 나오는 오버하는 부모들이 많다. 그런 게 너무 견디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아이가 아픈 것에 대해서 부모 입장에서 예민할 수는 있겠는데 네. 그 반응이 너무 지나치게 나오거나 수액값을 빼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이거는 이제 어깃장을 놓는 행동이니까. 그죠? 그리고 빅5로 불리는 유명 대학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모집했는데 야, 이게 충격적이었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의 빅5 병원이라고 하면은 뭐 이보다 더 큰 병원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마지막에 가는 병원이거든요. 네. 그 빅5 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4개 병원이 그러니까 그 레지던트 상급 연차라고 볼 수 있는 2, 3년차 레지던트를 모집했다고 해요. 소아청소년과를 모집을 했는데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와. 11명이 정원이었는데 보통 경쟁률이 있어야 되는데 경쟁률조차도 없고 지원자도 없었다 이런 얘기고요. 서울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성모병원이 있잖아요. 네. 8개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23명을 모집했다고 하는데 지원자가 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는 뭐 안 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되나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의 빠른 뭐 대책 마련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아 청소년과 기피 현상은 뭐 진작에 우리가 들었고 그다음에 네. 굉장히 그 수술에 부담을 느끼는 과 이런 데도 의사분들이 지원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의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도 많은데 또 나오다가 말고 의대 정원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 빨리 수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정하고 해법 마련에 나섰다 이런 소식입니다. 근데 폐플라스틱 하면 뭔가 친환경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미래 먹거리로 꼽히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방금 전에도 반응 보이셨잖아요. 네. 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폐플라스틱 원료를 보통 생산하는 거잖아요. 석유를 정제를 해서 폐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해서 기업들한테 주면 기업들이 성형을 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건 보통 중소기업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국내 굴지에 대기업들이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석유화학 산업입니다. 근데 탄소 배출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적게 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폐플라스틱을 그 고온으로 가열을 하게 되면 기름을 다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을 다시 얻는 방식으로 다시 재가공을 하면 열 분해율을 얻을 수 있고요. 이 열 분해유라고 하는 기름을 통해서 다시 폐플라스틱 원료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선 해외에서 비싼 기름을 들여와서 사와서 그걸 다시 정제를 해서 폐플라스틱을 활용하다 보면 결국은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잖아요. 근데 폐플라스틱을 통해서 뽑아내면 그만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폐플라스틱을 구하려는 것도 점점 많아지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폐플라스틱이 그야말로 몸값이 귀하신 몸이 돼버린 상황인데요. 압축 페트 가격, 요즘에 아파트라든가 뭐 요즘 공동주택에서 다 그렇게 하지만 투명 폐플라스틱 요즘에 별도로 분리수거 하잖아요. 네. 이 투명 폐플라스틱 가격이 최근 2년 사이에 한 2배 이상 뛰었어요.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럽에서 환경 규제가 더 많이 올라가서 우리 국경세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우리 유럽 국가에 어떤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 안에 한 20%든 30%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했다고 하는 증명서를 갖고 오시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투명 페트병을 점점 더 활용도가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폐플라스틱을 돈을 얹어 주고서라도 이걸 기업들한테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기업들은 폐플라스틱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그러네요. 이제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을 살리고 이윤도 창출하고 이런 시대가 된 거죠.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세 번째 이슈는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오직 현금만 사용하는 현금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요즘은 앱테크나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많이 현금 하죠. 챌린지는 또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갑을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냥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그 안에 카드가 그렇죠. 다 들어 있어서 그대로 그냥 결제를 하곤 하는데 현금으로만 그럼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불편할 것 같잖아요. 네. 카드만 떡 대면 계산할 수 있는 시대에 왜 현금을 두툼하게 갖고 다니나 생각하실 텐데요. 고물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 이런 취지가 반영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해부터 해외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건데요. 보통 일주일 단위로 돈을 나눕니다. 하루 단위로도 나눌 수도 있는데요. 집세, 식비 뭐 이런 것처럼 항목별로 다 돈을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0만 원 이번 주 쓰겠다 이러면은 그걸 항목별로 다 나눠요. 나눈 다음에 현금 바인더 같은 데다 끼워 놓습니다. 끼워 놓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써야 될 목표는 요만큼이야. 그런 다음에 그 현금만 딱 쓰고 안 쓰는 거다. 아니면 현금을 아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아끼고 남는 돈을 저축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걸 또 SNS로 인증하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많이 알리고 있다고도 합니다. 근데 카드를 쓰더라도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내가 오늘 쓸 만큼 쓰고 딱 안 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현금으로 챌린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돼지저금통 기억은 아시죠? 아직 기억나죠. 과거에 동전 이렇게 들어가면 뿌듯하잖아요. 네. 네. 돼지저금통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카드를 쓰게 되면요. 내가 얼마를 썼다고 하는지 감이 사실 없어져. 큰 돈을 쓰는데도 카드를 쓰면 돈 쓴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현금을 쓰면 이만큼을 썼는데 그중에서 이만큼밖에 안 남잖아요. 확 몸으로 체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쓰게 되면 그만큼 내가 돈을 쓰는 것을 체감하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돈을 안 쓰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남는 돈은 돼지저금통에 동전을 이렇게 하나 둘씩 넣듯이 그냥 뿌듯한 감성을 갖고 그 돈을 아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써야 할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있는데 돈을 아껴서 예를 들면 대출을 갖거나 이런 방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뭐 일종의 이제 아주 심각하지 않은 놀이문화 형식으로도 유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부모 세대가 바라볼 때는 왠지 좀 가슴 아픈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더라고요. 이 소식 접하면서. 근데 확실히 현금을 가지고 쓰다 보면은 절약하게 되죠. 내 돈이 나가니까. 근데 그렇죠. 카드는 돈 나가는 게 안 보이니까 네. 이게 그냥 퍽퍽 쓰게 되는데 아이들 용돈 교육하고 이럴 때도 현금 쓰는 방법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름 휴가 계획 다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휴가지에 가 계신 분들도 많을 테고. 네. 여름 휴가 엄두가 안 나시죠? 아니 뭐 저희는 아시잖아요. 네, 그래도 뭔가 이제 장마가 지나면서 네. 바다는 한번 가보고 싶고요. 바다 가서 바닷가에서 회 한 접시를 좀 먹고 싶습니다. 바다 쫙 보면서 화로회. 아, 너무 좋죠. 네. 아이고, 네. 좋죠. 근데 요즘에 저 바닷가 회집에 아주 유명한 분이 또 회를 오. 썰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네, 저도 네. 그 소식 들었습니다. 유명 셰프죠. 강래호 셰프가 막내로 입사해서 일하고 있다는 네. 소식이요. 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 막내로 입사한 강래호 셰프라고 그러는데 죽변항이 나타났다고요? 가보겠습니다. 오늘 찾아온 곳은 새파란 바다와 깨끗한 모래로 유명한 죽변항입니다. 야, 근데 진짜 많이 변했다. 죽변항 예전에 왔었는데 지금 많이 변했어요. 아, 근데 여기는 말이 경북이지 바로 경계 지역이잖아요. 강원도하고. 근데 잡히는 게 비슷해. 강원도 거하고 여기 거하고. 오징어 잡고 되게 유명하고 울진이 또 되게 울진 되게 유명하잖아요. 오늘 그러면 여기서 뭐 해요, 근데 저는? 오늘은 특별하게 막내를 요청한 집이 있는데요. 횟집입니다. 횟집에서? 네. 계속 뭐 횟집밖에 없겠지. 뭐. 바닷가인데 고깃집이 있겠어요. 네, 횟집에서 막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좀 더 넣어야 돼. 한 주먹 이만큼? 반 주먹. 이제 중국 끝났으니까 빨리 나와요. 잠깐만. 살살 해, 살살. 네. 물 맞으면 다 죽음이야. 아, 오케이. 죄송합니다. 아, 다 나왔는 줄 알았어. 막내 어디 갔어? 또? 가스 드려. 네. 아이고, 여기구만.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제가 여기에서 밥을 먹고 가면 되는 거죠? 아니요, 여기서 일을 오늘 막내로 온 거라서. 아, 막 시켜도 돼요? 네, 마음껏 활용하시면 되는데. 말 잘 들어요. 아, 저는 막내 생활도 오래 했고 네. 많은 막내를 거느리고 있어봐서. 아, 근데 연배는 참 어려 보이시는데. 동안인가요? 30년? 네. 첫 월급 받은 지가 30년 차. 아, 영광입니다. 아이, 물질 아닌가요, 여기? 물질 아닌가요, 여기? 주 종목으로 파는 게 어떤 거예요? 종목은 대게하고 회예요. 박달대게. 막내로 변신한 강래우 셰프가 일할 곳은 죽변항에 위치한 한 횟집. 울진을 대표하는 대게부터 각종 수산물들까지 진짜 싱싱하다. 싱싱이야. 그럼 저 이제 뭐부터 할까요?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제 청소 좀 하시고요. 청소. 예. 준비도 좀 이제 네. 뭐 물회거리라든가 뭐 이제 반찬거리, 소일거리도 좀 네네. 걔도 좀 쪄야 되고 네. 반찬도 좀 하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예. 장화 신어야 되겠는데. 장화 들어오세요. 막내로 변신을 시작하려는데 이거 신어요? 이거 근데 새는 것 같은데. 안 세요. 왜 축축하지? 발바닥? 날이 굳어서 그래요. 앞치마는 이거 입으세요. 핑크색? 네. 제대로 스타일 나오는데? 장갑 들고 끼시고요. 이거 시스루네. 시스루야. 되게 야해, 이거. 이거 들고 여기 뽑잖아요. 이거 알죠? 알죠? 아는데, 이거 알아요? 자, 여기 여기 잡고. 잘 안 되죠. 조심해야 돼. 물 확 먹으면 이제 목. 됐어요. 바닷가에 왔으니 짜디짠 바다의 맛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건 당연지사. 짜. 여기 그 물고기 똥들하고 이거 다 치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똥 다 빼요. 살살. 오늘 애기 다루듯이 그냥. 물고기들 안 다치게. 물고기 스트레스 안 받게. 막내의 첫 임무는 어류 분변 처리 작업. 똥구멍에다 이걸 달아놔야 되겠다, 애들. 원래 성대가 유럽에서도 비슷한 거 잡히거든요. 우리나라 어죽 끓이듯이 뼈째 그냥 툭 고아가지고 갈아서 먹는데 성대가 맛이 좋다고. 국물 낼 때. 스프로요? 네. 뼈째 갈아가지고 추어탕처럼 토마토 넣고 그렇게 갈아서 먹어요. 오늘 또 다른 걸 또 배웠네? 끓여볼까? 자, 이제 그만. 갖고 일로 오세요. 아, 거기도 해요? 대통도 한번 써야 돼. 대게도? 네. 아, 이 개똥이구나, 이게. 똥도 많이 쌌네. 안 가르쳐줘도 센스가 있으니까 잘하네. 근무리 없이 능숙하게 수조 청소를 완료한 황금 막내. 막내 땡큐요. 막내 나와봐. 고기 사러 가자. 까자미 네. 사러 가야 돼. 어디? 고기 사러? 지금. 여기가 위판장이죠? 입찰은 여기서 무조건 아. 밑에서 해. 식당 바로 앞에 위치한 부두는 어선에서 갓 잡아내린 해산물을 바로 경매에 붙이는 위판장입니다. 보기만 해도 느껴지는 신선함의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데요. 이야. 대구도 있고, 아기도 있고. 이거 지금 횟감이잖아. 바로 지금 새꼬시 썰면 맛있어. 도루묵도 나와요, 요새? 도루묵이 7월에 도루묵이 최고 맛있을 때예요. 아, 왜요? 12월에는 알배기가 너무 질겨갖고 맛이 없어요. 근데 7월은 알 자체가 오독오독하고 맛있어요. 네. 톡톡 터지는 식감이. 원래 찬바람 불어야 먹는 잘못 거잖아요. 아는데 원래 7, 8월 도루묵이 최고 맛있어요. 그럼 도루묵도 몇 마리 사서 구워 먹을까요? 도루묵. 숯불에서. 비록 지금은 막내지만 경력 30년 셰프의 눈앞에 펼쳐진 신선한 수산물에 재료 욕심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자 여기 자 48,000배 자 90. 잠깐만, 저거는 안 사? 아, 못 샀어. 못 샀어. 이거만 갖고 가요? 일로 옵시다. 새롭게 획득한 정보에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지금 이때 한 번도 못 먹어본 것 같아. 야, 평생 30년 요리하면서. 평생 살면서 오늘 맛있는 도루묵 한번 먹어봐요. 도루묵. 와, 진짜하다. 네. 그리고 이거는 다시 있던 자리 갖다 놓고 와. 네. 알아서 가는 거 아니었어, 혼자? 본격적으로 손님을 맞이할 시간이 뒤자 발걸음도 바빠집니다.
막내 일로 와봐. 네. 오늘 원 없이 반말 많이 하네. 이거 쟁반. 네, 잠깐. 꺼내가지고. 잠그고. 그리고 걔를 꺼내. 야, 20분. 20분짜리. 야, 이제 개 까요? 이제 이거는 커팅할 거예요. 손님들이 드시는 거 이제 커팅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이거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크고. 한쪽 방향으로. 자, 개다리는 이렇게 처음부터 일자로 이렇게 잘라요, 마디를. 거침없는 손돌림. 황금 막내는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손님들이 드시기 편하게 불편하면은 개 드실 때 힘들거든요. 네, 개 힘들어. 안 가르쳐줘도 잘 따라하시네. 원래 보는 대로 잘 따라합니다. 말 안 해도 해야 되지, 이거를.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신 손님 중에 혹시 진상 손님도 있어요? 어쩌다. 어쩌다 어떤 손님이 진상이에요? 아이, 개 드시고 난 다음에 개살 없다고. 개 나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세요? 네.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셰프님 알죠? 개 깔아 왔어요. 요거. 맨 처음에는 집게발. 개 모습 자르는 방법이 다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아니, 저도 자르는 방법이 나름 있어서. 근데 예. 어떻게 죽변항까지 와서 개를 드세요? 제가 여기 살아서 아, 진짜? 고등학교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아, 방학해서 지금 대학생들이신 거예요? 네. 아니, 방학인데 알바 안 해요? 대학생들? 아, 죽변항에서 노는 죽변항 죽순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까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바로 벌려서 먹을 수 있게 했는데, 가위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잘라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맛있게 드세요. 밥 볶아 드릴게요. 네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네. 오징어도 한번 잡아볼래요? 네, 알려주시면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오징어 진짜 좋아하는데. 네, 갔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세요. 오늘 제가 여기 막내라서. 네. 막내, 가스 갖다 드려. 네. 야, 쉬는 시간이 없어요? 모노레일 다니나 봐. 저기 있잖아요, 저기. 에이미 오늘 같이 왔는데 같이 데리고 한번 타봐도 돼요? 정말요?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지금? 고용노동부 전화합니다. 아는 분도 있는데 거기. 오전 내내 일했으니까 잠시 휴식은 괜찮겠죠? 에이미. 해안가 따라서 모노레일 다니는데 같이 타러 갈까? 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좋아. 사랑해, 에이미. 끊어버렸어. 울진 여행의 맛 필수 거스락하는 바다 위를 달리는 모노레일. 안 타보면 섭섭할 뻔했네요. 야, 근데 생각보다 높다. 근데 이렇게 높이 올라와야 경치가 예쁘게 보인다. 저거 봐봐. 저기 봐봐. 새들 봐봐. 방사제. 총 2.8km의 코스로 이루어져 푸른 산과 마음이 뻥 뚫리는 울진의 바다를 한눈에 바라보다 보니 마음의 평온이 찾아왔나 보네요. 자, 다시 시작해볼까요? 횟집을 찾은 한 손님. 네, 안녕하세요. 레오 셰프님 아니세요? 네네네네네. 저 완전 찐팬이에요. 아이, 고맙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뵙게 됐죠? 제가 여기 이제 그 지역 다니면서 네. 막내로 일을 좀 합니다. 어머나, 이렇게 좋은 일을 하세요. 제가 찐팬이었네요, 오늘. 제가 몇 개를 받았네요. 아니, 근데 어떻게 혼자 오셨어요? 네, 근데 저 셰프님 그 집 가봤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에서 그 솜사탕 차돌 스키야키. 예. 오, 어머, 이 셰프님은 과학자시구나. 생각했어요. 원래 그 단맛을 그냥 단순한 단맛을 주는 게 아니라
가열한 단맛은 감칠맛이 또 우러나오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 집에서 차돌박이 드시고 이런 질문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또 처음인데요. 제가 공학 박사. 아, 공학 박사. 직업병이라서. 아, 공학 박사셔서. 올 때도 과학을 고민하는 직업병이 있다 보니까 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막내에서 과학자분을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또 업그레이드 되는.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셰프님 만나서 네네. 영광이에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황금 막내 어머컷! 오늘 저 이렇게 막내로 일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초보자 아니라서 너무 좋았어요. 센스 짱. 아, 고맙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루 일을 하게 되면은 일당을 받는데 생각 전혀 안 해봤어요. 그러면 일당으로 재료를 좀 받는 걸로 하면 아, 어떨까요? 좋아요. 도루묵 한 몇 마리 하고 네. 오징어 몇 마리 해서 네. 죽변 도루묵 세비체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예. 지중해식. 그러세요. 그렇게 그럼 하세요. 저 도루묵 몇 마리만 일단 네. 꺼낼까요? 오징어하고 잡았다. 좀 사이즈 좋은 놈으로 통통한 걸로. 황금 막내 타이틀을 내려놓고 본캐로 돌아온 강래호 셰프. 연련한 칼질로 도루묵을 손질하고 껍질을 토치로 가열에 부드럽게 해준 뒤 오징어와 각종 채소도 빠르게 썰어 준비를 해두고 여기에 올리브유와 소금을 더해 섞은 뒤 도루묵과 오징어 회에 잘 버무려 주기만 하면 들어는 봤나 죽변한 도루묵 회로 만든 지중해식 죽변 도루묵 세비체 완성이요. 사장님 이거 와서 좀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먹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너무 쉬지 않죠? 아니, 안 쉬어요. 너무 좋아. 색다른 별미. 도루묵이 원래 껍질이 좀 질긴데 아니, 부드러운데? 토치로 지지니까 거기가 부드러워지는 껍질이. 아 근데 오늘 여기 오니까 지역에서 만드시는 음식의 노하우나 스킬도 많이 배웠고요. 도루묵은 7, 8월이 맛있다 라는 것도 오늘 처음 배웠어요. 요리한 지 30년인데 진짜 달아요. 살이 달아. 이거 모르면 요리사 아니에요. 저도 그동안 요리사가 아니었던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도 색다른 요리에 또 유명하신 셰프님과 함께 같이 일을 하고 참 재미있었어요. 즐거웠어요. 배울 것도 많고 고맙습니다. 일하면서. 첫 황금 막내 업무 무사히 완료. 평소 나의 모습과 조금 다른 막내로서의 하루도 배울 점이 가득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 막내의 활약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네, 한 주간의 핫한 연예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발빠른 연예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인 홍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주제는 뭐예요?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 영탁 막걸리 분쟁에서 일부 승소입니다. 막걸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가수 영탁 씨가 영탁 막걸리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막걸리 회사와 광고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불거진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졌는데 최근 일부 승소했다는 1심 결과가
승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재판 결과 듣기 전에 영탁 씨하고 그 회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갈등이 불거진 거는 2년 전, 2021년 중반쯤이에요. 근데 시작은 2020년 1월로 갑니다. 2020년 1월에 이 막걸리 회사가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을 했어요. 그리고 4월에 영탁 씨랑 1년으로 광고 모델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5월에 영탁 씨 생일에 맞춰서 막걸리를 출시했어요. 거의 그 영탁에 특화된 거라고 지금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상표 출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특허청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거는 영탁이라는 상표를 사용해도 좋다라는 승낙이지 상표를 등록해도 된다는 승낙과는 다르다. 말하자면 영탁의 승낙이 있어야 상표가 등록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 막걸리 회사의 상표 등록 이 신청을 거부를 했거든요. 말하자면 그 막걸리 회사는 이제 영탁과 이 상표에 대해서 나 등록하게 해줘 하고 영탁은 승낙을 해야 등록할 수 있는데 네. 이때 즈음이 2021년 중반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광고 모델도 재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광고 상표 문제를 어떻게 할까 논의를 했는데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느냐. 엄밀히 말하면 2021년 4월부터는 더 이상 이 막걸리의 광고 모델도 아닌 거예요. 상표 등록은 승낙한 적 없고요. 그런데 그때 팬들이 화가 났습니다. 계약도 다 끝났는데 우리 오빠 여전히 이름도 그대로 사진도 그대로 이 제품이 생산되고 판매되고 광고되고 있어요. 이렇게 화가 나니까 영탁 씨 측에서 이거 아닙니다 하면서 이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 하면서 소송을 내면서 이 어떤 갈등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한 2년 전인 거죠. 네, 거의 2년 만에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줬나요? 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부는 일부 영탁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요, 이 표지가 영탁으로 이 표시가 되어 있는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이 광고물에도 표시를 하면 안 된다. 보관 중인 제품에서 표지를 제거하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을 한 근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 영탁 막걸리가 출시된 이후에 2020년 이 해당 이 양조회사죠. 이 회사에서 매출액이 약 50억 원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년 대비해서 4,245%나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증가폭이죠. 이 부분을 보고 재판부에서는 이 영탁 씨가 막걸리 분야에서 굉장히 강한 이 식별력 그리고 고객 흡인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막걸리 회사가 영탁 표지를 이 막걸리 제품에 계속 사용을 하는 경우에 이 소비자 입장에서 이 회사와 영탁 씨가 계속 계약을 하고 있나 보다라고 충분히 오인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심이 나왔으면은 영탁 막걸리로 생산된 거는 다 회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보관된 거에서 이 상표를 제거하라고 했잖아요. 이미 유통돼 있는 거는 덜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사실 우리 이거 원래 이미 다 가지고 있던 거야 하면 사실 유통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려해서 영탁 씨 측에서 이런 부정 경쟁행위 금지를 위해서 이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 한 번 위반할 때 1,000만 원의 벌금을 내려주세요. 그걸 저한테 손해배상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청구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간접 강제 청구인데 법원은 그렇다고 막걸리 회사가 지금 단기간 내에 이거를 위반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네. 또 1,000만 원? 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근거도 없다면서 요거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거 원래 유통된 거거든요. 원래 예전에 받아놨던 건데요 하고 유통이 돼도 사실은 막을 수 없는 약간의 함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1심 판결에 대해서 막걸리 회사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저 사측의 입장도 들어봐야죠. 이 막걸리 회사 측은요, 한 매체에 영탁의 상표권 사용 금지 소송 관련 일부 승소 판결은 깊은 유감이다라고 이 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또 이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영탁이라는 그러니까 막걸리의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가수 영탁의 이름이 아니라 이 창업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측의 고위 관계자의 이름 중에 0이 들어가고 탁주의 탁. 그래서 이래서 우리는 영탁이라고 처음에 지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부분에 이 1심 판결에 불복한 이 회사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을 하면서 진실공방 2차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상표권 사용 금지 소송 이거 말고도 영탁 씨하고 막걸리 회사의 법정 분쟁이 더 있다면서요? 네, 영탁 씨가 막걸리 회사의 명예훼손, 또 협박 이 부분으로 고소한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2021년 이 중반에 광고제 계약이 결렬되고 이런 시점에 이 막걸리 회사에서 이 영탁 씨 측에서 광고 모델료 그리고 상표 등록에 관한 요 비용으로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 이런 언론 인터뷰를 해서 이게 기사로 났어요. 근데 이제 광고 모델 등 150억 하니까 뭐? 영탁이 벌써 광고 모델료가 1년에 50억이야? 이렇게 되면서 마치 굉장히 돈 밝히는 것 같은 그 이미지가 생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탁 씨 측 입장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니 우리가 이 상표 등록에 관해서 협상한 적은 있지만 나는 150억 원을 요구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언론 인터뷰가 나가서 나의 명예훼손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떤 상표 등록을 압박하려는 거였다. 이 부분으로 이거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게 된 겁니다. 네, 이에 막걸리 회사 측에서도 무고, 사기 그리고 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이 혐의로 영탁 씨 측을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영탁 씨 측이 이 막걸리 회사 측에 150억 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이 부분이 밝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탁 씨 소속사 측은요, 이 막걸리 회사 관계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영탁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협박했다라는 혐의가 드러나서 현재 형사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예 소식 만나보죠. 연예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 가짜뉴스로 피해본 주병진 그 후입니다. 확인도 안 된 허위 제보 때문에 불명예를 떠안고 살아온 주병진 씨가 무려 5년 만에 그 불명예를 회복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사건의 시작이 그러니까 확인도 안 된 제보다 이건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주병진 씨와 관련된 이 가짜뉴스 이 부분은 이 뮤지컬 투자자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18년도 그러니까 5년 전으로 훌쩍 다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2018년도에 주병진 씨가 한 뮤지컬에 주연을 맡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굉장히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후에 출연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출연료를 전액 반환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뮤지컬 투자자는요, 2019년도에 이 한 매체에다가 주병진 씨가 일신상의 이유로 뮤지컬의 하차를 통보를 해왔다. 그러면서 이 공연 하루 전에 갑자기 하차했다. 동료 배우의 조언에 대해서 크게 화내면서 다투는 등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하차한 것이다. 주병진 씨의 출연 소식으로 티켓이 매진이 됐는데 하차 후에 기존 이 공연 일정을 취소하고 관객들에게 표값을 환불해줬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뮤지컬 투자자의 제보에 바로 2019년 4월에 보도가 났는데 기사 제목이 이랬어요. 주병진 뮤지컬 돌연 하차로 공연 취소, 기획사 3억 원 손배소 제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뮤지컬 돌연 하차하면서 3억 원의 피해를 끼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제보 자체가 허위였던 거죠. 최 기자 말한 것처럼 양쪽 말 들어봐야 되는 건데 주병진 씨 입장이 반영이 좀 안 된 보도잖아요. 그래서 이 주병진 씨는 이거에 대해서 이 투자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왜 손해배상이냐면 이런 보도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고생을 했고 법적으로 이제 분쟁이 시작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 뮤지컬 투자자는요, 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돼서요, 올해 6월에 벌금 300만 원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요, 이 뮤지컬 투자자가 주병진 씨에게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주병진 씨의 소식까지 짚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연예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연예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 첩첩산중에 빠진 웹툰 작가 주호민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를 고소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되었었던 특수교사를 어제 복직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정말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맞아요. 어쨌든 이제 경기도 교육청까지 나선 거고요. 네, 경기도 이 교육청, 그 교육청이 이 밑에 교육감이 이렇게 밝혔어요. 이거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기관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는 경기도 교육청의 특수교육 시스템 자체를 흔들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한 사람의 부모가 이제 교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그래서 검찰이 아직 진상규명의 과정의 하나로 이거를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 즉 검찰이 기소를 했다고 해서 아직 재판도 열리지 않고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닌데 직위해제를 하면 그 교사한테도 큰 상처가 되지만 당장 그 아이들,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 또 부모들에게는 이것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럼 처음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자,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좀 짚어볼게요. 네, 일단 주호민 씨의 발달장애 아들이요, 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급에서 이제 특수학급으로 분리가 되어서 교육을 받는 이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주호민 씨 부부가 아들의 가방에, 이 학교에 메고 가는 가방 안에다가 녹음기를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와서 이 아들의 녹음본을 들어보니까 특수교사의 일부 발언이 단순히 이게 훈육 차원이 아니었다. 뭔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신고를 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녹음기를 아이 가방에 넣어서 보냈다. 이 부분에 이제 많은 얘기가 있던데 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어서 네.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주호민 씨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리고 학교 등교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일인지 알아야 됐다라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초등학생인 발달장애 아들의 이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도 불가하고 이 특수학급에 있는 다른 어떤 아이에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라고 또 전달받기도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은 녹음기를 넣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많은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호민 씨가 그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었단 말이죠. 아들과 특수교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건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법으로는 불법이에요.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화 당사자가 있어요. 뭐 2명이든 여러 명이든. 그런데 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 내용을 녹음하거나 청취하거나 그리고 또 이거를 통해서 알게 된 통신 내용,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이게 실형이에요. 이 징역형을 내리게 돼 있는데 다만 지금 어떠한 판례상에 어떤 게 있냐면 법하고 조금 달리 학교 폭력이라든가 아동 학대라든가 이럴 때의 부모의 몰래 녹음은 어떤 증거 능력 혹은 공익성 이런 차원에서 조금 넓게 용인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스타 주민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네, 선거철이 다가오면은 곳곳에서 중독성 강한 선거 로고송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권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는 선거 로고송. 퍼포먼스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 스타 주민 주제는 바로 히트곡. 알고 보면 선거 로고송입니다. 네, 히트곡이면 뭐 우리가 다 따라 부를 수 있고 알만한 노래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노래가 나올지도 기대가 되네요. 아마 알만한 노래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타임머신을 돌려서요. 1980년대 선거 로고송부터 준비해 봤습니다. 네, 히트곡 알고 보면 선거 로고송 시작하겠습니다. 히트곡 알고 보면 선거 로고송 첫 번째 노래는 가수 조명섭 씨가 부른 노래로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뱃삼에 묻혀 고요한 그날 밤 비라 터치던 밤에
이랏꽃 향기를 나에게 전해다오. 뱃삼에 묻혀야 이랏꽃 같은 귀여운 아가씨. 뱃삼에 묻혀야 그대는 외로운 산타마리아. 뱃삼에 묻혀. 저게 현인 씨가 그죠? 네. 1960년대에 고 현인 씨가 부른 노래인데 그 특유의 바이브레이션이 있었어요. 네. 그게 뱃삼에 아주 묻혀. 매력적인 노래인데. 맞습니다. 히트곡 알고 보면 선거 로고송 첫 번째 노래는 가수 현인 씨가 부른 뱃삼에 묻혀입니다. 네. 아, 지금 노래가 살짝 나오고 있는데 이 노래가 그 치열한 선거판에 흘렀다니 또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떤 선거에서 또 어떤 분의 선거 로고송으로 불렸을까요? 네, 일단 뱃삼에 묻혀 같은 경우는 이 아픈 사랑의 마음을 담은 가사로 유명한 이 멕시코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선거판에서 부른 사람은 바로 1987년 12월 제13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당시 민주정의당 소속의 고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네. 근데 36년 전에 선거 로고송이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데요. 뱃삼에 묻혀를 또 자주 불렀다니 또 상상이 안 됩니다. 네, 이 뱃삼에 묻혀가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전의 애창곡이었다고 합니다. 때는 1985년 전북 무주 덕유산 민정당 수련회에서 쫙 2,000명의 당원이 모여 있는데 그 앞에서 뱃삼에 묻혀를 노래를 했는데 음정 박자 가사 완전 딱 맞는. 우리가 여기 소개해드렸었지만 앨범도 낸 전 대통령 아닙니까? 노래까지 잘한 거죠. 아, 이걸 보고 사람들이 군인 출신 강성인 줄 알았는데 부드러워 생각을 한 거고 홍보팀이 요거에 딱 착안해서 요거 부드러워 요거 유행가를 잘 불러 대중감각에 딱 맞네 요거를 홍보 포인트로 해야 되겠다 하고 딱 포인트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당시 후보의 애창곡이기 때문에 뱃삼에 묻혀를 선거송으로 썼다는 건가요? 그렇죠. 후보의 애창곡.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드러운. 보통 사람이다. 평범하다. 우리랑 비슷하다. 요거의 슬로건을 내세우기에 딱 맞았던 거죠. 사실 이제 그러면서 이게 그거 말고도 어떤 다른 유행가들, 동요들 이런 거를 개사해서 선거 로고송을 하면서 어떤 대중에게 지지와 사랑을 호소했던 거죠. 네. 당시 이 가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요. 이 뱃삼에 묻혀 가사를 그러니까 아까 들으셨지만 뱃삼에 묻혀 고요한 그날 밤 리라꽃 피던 밤에 노래가 안 올라갑니다. 네. 이런 가사인데 이걸 어떻게 바꿨냐. 노태우 후보 세계가 놀라던 6.29 밤에 노태우 후보 다음 가사가요. 민주화 향기를 나에게 전해다. 이렇게 대사를 해서 선거 중에 부르면서 이제 운동을 또 했었다라고 직접 합니다. 부르면서. 네. 아, 요거 계산 누가 했는지. 홍보하고 싶은 내용을 다 집어넣네. 네. 이러니까 이제 선거 때 썼겠죠. 근데 당시에는 이 노래가 나오면 유세장에 전체 나와 있던 사람들까지 같이 떼창을 하고 이러면서 축제 분위기처럼 막 변하고 이랬대요. 네.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면 당시에 다른 대통령 후보들은 어떤 선거 로고송을 또 내세웠는지. 요때가 정말 대단한 이 후보들이 대단했잖아요. 또 뭐 김영삼 이제 고인이 되셨죠. 전 대통령도 있었고 요때는 대통령이 안 되셨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도 또 이제 김종필 전 국무총리도 다 같이 후보로 나섰던 그런 대통령 선거였는데 자 일단 민주당 후보였던 당시에 김영삼 후보는 김도영 씨가 작곡 새로 만들었어요. 그대와 함께. 마치 국민과 함께 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요때 대통령 안 됐죠. 근데 그때는 뭐랬냐면 자전거 따르릉 요거를 4절까지 개사해서 좀 동요로 친근하게 다가갔었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3김의 마지막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제이에게 이선희 씨의 이 제이에게서 JP에게 피 하나만 넣고 가사는 그대로 음정 그대로 갔었다고 합니다.
13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최고 정치 거물들이 다 출동했죠. 그렇죠. 3김의 1로 결국 이제 승리는 1로가 된 건데. 네, 지금은 모두 고인이 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김종필 전 총리가 모두 출마했었던 1로 3김의 대통령 선거전이었었고요. 당시 민정당 후보였던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36.64%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예, 선거송을 계기로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 그 분위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고요.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히트곡 알고 보면 선거 로고송 두 번째 노래는 가요계의 악동 DJ DOC의 노래 DOC와 춤을입니다. 네. 뭐 워낙 유명한 노래여서. DOC와 춤, 이건 뭐 그야말로 듣기만 해도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신나는 노래인데 이건 어떤 분의 선거 로고송으로 쓰였을까요? 뭐 짐작은 가네, DJ. 네, 아마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DJ DOC의 DOC와 춤을 같은 경우는 선거송의 백미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를 해드릴 분은요. 97년도에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로 나왔었던 고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영문 이니셜과 비슷한 가요계 악동 그룹 이 DJ DOC의 유행가 DOC와 춤을을 개사한 DJ와 춤을 이렇게 개사를 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네, 이 선거 로고송 같은 경우에는 개사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개사를 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DJ DOC의 DOC와 함께 춤을 일명 이 관광버스 춤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린 메가 히트곡이죠. 당시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개사했을지 직접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DJ 난 무게로 좋은 세상 열릴 거예요. DJ는 할 수 있죠. 밝은 미래 희망찬 내일 행복한 가정 안정된 사회 강력한 국가 김대중과 함께라면 든든해요. 그럼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기분 좋은 우리 세상 세상을 DJ로 만들어봐요. DJ 김대중과 함께라면 든든해요. 그럼 경제 통일 책임질 수 있어요. 좋지. 준비되어 있는 우리 대통령 DJ로 만들어봐요. 이번에 잠깐 나오는 등장인물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당선이 된 이후에 첫 번째로 청와대 개방 행사를 했는데 그때 DJ DOC가 나와서 어린이날 그 낙도 어린이들 다 청와대로 불러서 했던 행사에 DJ DOC가 그때 청와대 최초일 거예요. 아마 머리 막 염색한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거기서 막 춤췄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그냥 저 선거송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걸 CF도 찍었다면서요? 네, 지금 보셨던 이 CF를 찍었는데 이제 그러면은 방송사의 어떤 광고 시간을 사서 요거를 이제 CF를 트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CF가 인기를 끄면서 뭐 당시 초등학생부터 노인들까지 그냥 길거리에서 김대중과 함께라면 든든해요. 요걸 막 흥얼흥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관계자가 얘기한 건데 이 당사로 계속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가 오는데 이 부모들이 전화를 한다는 거. 아니 우리 애가 그 CF 광고 자꾸 보고 싶다는데 좀 더 많이 좀 나오게 좀 해봐요. 이런 전화가 왔을 만큼 대단히 인기를 끈 선거 로고송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잘 고른 선거송 하다가 열 정책 부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효자송이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DOC와 춤을 중에서 그깟 나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 부분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이미 7순이 넘은 나이에 후보로 등록을 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좀 나이가 많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사실 이 가사와 이 노래 덕분에 좀 활기차고 생기 있는 이미지로 많이 변모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 CF에서도 눈썰미 좋은 시청자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컬러풀한 이 넥타이를 매서 또 마찬가지로 이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또 밝고 생기 있는 이 이미지를 좀 주력 이미지로 밀고 나갔었다라고 합니다. 홍보 효과가 정말 대단했는데 이 노래 이하늘 씨가 만든 거죠?
네, 맞습니다. 돈 많이 벌었겠네요. 디오 씨와 추물을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하기에 들인 돈은 저작권료 5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디오 씨와 추물 노래를 만든 이 이하늘 씨는 세대 간의 편가르지 말고 고정관념을 버리자는 취지로 만든 곡이라고 밝히면서 당시 후보였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연락이 왔을 때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흔쾌히 이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선거 로고송의 파괴력을 뭔가 몸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전까지는 왜 우리 선거 후보들이 테이프에다 육성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트럭이 다니면서 동네 다니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송에 대한 필요성이 그렇게 없었다고 그래요. 아니면 구호.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구호 위주였는데, 요 선거를 거치면서 국민의 정부가 탄생하는데 정말 1등 공신이구나 하면서 이 선거 로고송이 어떤 선거 홍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선거 로고송이 중요해지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뭐 26년 전에 500만 원으로 만든 선거 로고송입니다. 세월이 좀 흐르면서 선거 로고송의 비용도 굉장히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작권 이 부분에, 그러니까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하는 이 단계가 총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이 선거 로고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원작자의 허락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음저협, 그러니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일정 금액을 또 내야 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얼마를 내야 하냐면은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그리고 광역시장과 도지사 선거는 100만 원, 국회의원 선거는 5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사용자가 이 저작권자, 그러니까 저작권자에게 이제 금액을 내야 하는데 이 금액은 정해지진 않았어요. 뭐 5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정해지진 않았고 이 사용자와 저작권자가 합의를 해서 금액을 정하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원작자, 그러니까 원곡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곡을 마음대로 개사를 하면은 이거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히트곡 알고 보면 선거 로고송 세 번째 노래는 가수 박상철 씨의 무조건입니다. 이거 왠지 나올 줄 알았어요. 이 무조건은 뭐 지금까지 가장 많이 불린 선거곡 아닙니까? 무조건 나와야 되는 선거 로고송이죠. 사실 이 박상철 씨의 무명을 확 날린, 무명의 서름을 날린 노래인데 2007년에 이때 라디오에서 가장 많은 이제 흘러나왔던 그런 청취자가 택했던 그런 노래인데 그거에 3위 올랐거든요. 요게 노래 나오고 한 2년 됐을 때인데 라디오에만 인기 있었던 게 아니라 2007년에 17대 2007년에 17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요때 또 로고송으로 쓰이고 요때 또 그 1년 뒤에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요때 합해보면 무려 194명의 후보가 이 노래를 택했다고 그래요. 엄청나죠? 그리고 또 4년 뒤에 또 2011년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도 이때도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들이 택했던 그런 사랑받는 선거 로고송입니다. 이 무조건 노래는 하나인데 이 노래를 원했던 사람이 194명. 근데 이게 선거 로고송은 한 명의 후보자가 뭔가 선점할 수 있고 이런 건 없나 봐요? 네, 다른 후보자지만 같은 노래로 유세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특정 노래를 한 후보가 선점을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실제 같은 지역 내에서 선거 로고송이 겹치는 경우가 그래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무조건이 선거 로고송으로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무조건 국민들을 향해 달려가겠다. 무조건 내 지역구 국민들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또 하나는 국민을 향한 나의 이 무조건 사랑. 이거를 어필하는데 굉장히 좋아서 택한다. 이렇게 당시에 후보자들이 밝혔었어요. 네. 근데 무조건의 인기는 그 선거 로고송에 식질 않는 것 같아요. 계속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한음저협에 따르면요. 2016년도 총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선거 로고송이 바로 박상철 씨의 이 무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저도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무조건 찍어주세요. 무조건 기호 1번이야, 2번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후보들이 이 직관적인 가사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 박상철 씨의 무조건의 인기 1년 뒤인 2017년에도 쭉 이어졌습니다. 19대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택을 해서요. 유권자 마음 잡기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 로고송 선거에 사용하는 그 돈을 제일 많이 쓴 거는 뭐예요? 2017년에
한 매체가 회계 보고서를 딱 입수해서 봤더니 홍준표 대구시장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이 홍준표 대구시장 무려 8곡의 노래를 홍보송, 로고송으로 썼고 여기에 총 8곡 합해서 1억 6,830만 원을 지불했는데 모두 8곡 중에 한 2곡만 말씀드려 볼게요. 박상철의 무조건 들어갑니다. 3,100만 원. 그리고 박현빈 씨의 뜨거 요거 2,500만 원. 요렇게 지불했다고 하네요. 네, 사람들 뇌를 이제 딱 바뀐 선거 로고송. 과연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지가 또 궁금해요. 그 효과가 보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박상철 씨에 따르면 그 노래만 부르면 당선이 다 됐다면서 거의 다 된 걸로 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이라고 선거 로고송 무조건에 대한 자신의 강한 자부심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선거 로고송으로 쓰이면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일단 노래가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 지역구 주민들이 들으니까 그건 참 좋은 것 같은데 박상철 씨의 예를 들어보면 딱 알 것 같습니다. 박상철 씨가 과거 한 행사장에서 무조건을 막 이렇게 노래를 불렀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환호를 하지 않고 뭔가 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박상철 씨가 정치인에게 이 노래 무조건을 그냥 줬다. 저 사람 저 정당을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시다고 합니다. 네. 그런 또 오해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죠. 히트곡 알고 보면 선거 로고송 네 번째 노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로고송 중 하나입니다. 투표 황태자 박현빈 씨의 오빠만 믿어입니다. 그럼 17대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잖아요. 네. 현빈 씨 걸 썼군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박현빈 씨의 이 노래를 과연 어떻게 개사했을지 궁금하시죠? 직접 만나보시죠. 명박한 건 믿어봐 기호 2번 이명박 경제회복 2번 책임질 때 국민이 힘들 때 희망 없어 눈물 날 때 언제나 기대 2번 명박 있다 생각해도 1000번을 생각해도 2번 택하고 국민 위해 살리 명박한 건 믿어라 희망 잡아도 좋아 말만 하는 후보 야. 이게 선거 로고송의 어떻게 보면 힘인 것 같아요. 그러네. 2000년대 선거 로고송은 정말 트로트가 대세였던 것 같아요. 네, 트로트가 점령하다시피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대중적 인지도가 트로트 곡이 이제 큰 거죠. 그러니까 아이돌 한 번 났다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적된 인지도 이렇게 익숙한 상태에서 로고송을 들으면 빨리 그 개사한 내용이 리듬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개사한 내용이 빨리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트로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우리가 랩이라고 하면은 막 너무 빠른데 이 트로트라고 하면은 그 정해진 박자 안에서 충분히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 따라 부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개사가 쉽다라는 점도 이 트로트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후보들이요, 이 원래 가사 대신에 자신의 이름이라던가 뭐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가사 안에 집어넣기도 하거든요.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 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 부르기 쉽다는 점, 그리고 이 노래 좋은데? 라고 좀 빨리 반응이 된다는 점이 트로트의 강점이다라고 생각 듭니다. 근데 박현빈 씨의 오빠만 믿어라는 이 곡은 아예 선거철을 겨냥해서 만든 곡이라면서요? 그래요? 굉장히 똑똑한 선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박현빈 씨가 2007년도에 오빠만 믿어 이 노래가 나왔을 때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요. 노래 후렴구에 등장하는 오빠 한번 믿어봐 너만 바라보리라 이 가사와 경쾌하면서 신나는 리듬이 대선 후보성으로 제격일 것 같다라는 이 대선 예비 후보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박현빈 씨는 의도하고 이 오빠만 믿어를 발표한 거예요?
박현미 씨에 따르면 처음부터 의도를 한 건 아니었지만 이 노래를 만들어 놓고 보니 선거용 음악으로 제법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노래를 보다 열심히 알려서 2007년 대선 시즌에 오빠만 믿어가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남다른 각오를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 대선의 선거 로고송을 실제로 독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어저께 집에서 수십 번 노래를 불러봤는데 워낙 노래를 못해서 조금 걱정은 되는데 네. 오빠만 믿어. 요 이제 노래를 쓴 건 정동영 후보였어요. 어떻게 이제 오빠만 믿어를 싼 게라 빠라빠빠를 썼습니다. 네네. 빠라빠빠를 썼는데 요때 이제 어떻게 썼냐면 정동영 승리의 나팔을 울려라. 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소리 높여. 그다음에 이름 들어가고 이러겠죠. 네네네. 그렇게 이제 개사를 해서 했었고요. 또 다른 노래가 있죠. 지금 박현빈 씨는 사랑받는 노래가 너무 많은데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또 곤드레 만드레가 있어요. 요건 또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썼는데 이거 제가 굉장히 또 어려운데 한번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곤드레 만드레 이거를 그거죠. 권영길 나는 찍어줄 거야. 민주노동당 권영길 3번 찍어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활용해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박현빈 씨 얘기인데 굉장히 선거 로고송 사랑만 받은 게라 내 노래 쓰면 거의 당선된다. 그러면서 박현빈 씨가 정말 선거 로고송의 1인자로 떠올랐어요. 그렇죠. 절대 강자로 떠오른 건데. 그런데 박현빈 씨 데뷔곡 그 빠라빠빠의 경우에는요. 대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먼저 인기가 있었다 그래요?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2006년도 5.3일 이 지방선거 당시에 여야를 막론하고요. 얼마나 많은 후보들이 썼냐면 700명. 700명. 이게 현실 가능한 숫자인가 싶어요. 이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이 될 만큼 정말 인기 폭발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박현빈 씨가 매일 20시간씩 이 700명의 노래 다 불러줘야 되잖아요. 20시간씩 녹음을 일주일 동안 했는데 박현빈 씨가 또 성악 출신이라 이 배심도 좋고 이 목의 근육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내가 목이 쉰 적이 없는데 이때 일주일 동안 노래 20시간 하고 나서 목이 완전히 쉬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 이 정도면 선거 로고송 가장 많이 부른 가수일 것 같은데 기네스북 등재 안 됐습니까? 선거 로고송을 가장 많이 부른 가수로 인정은 받았지만 안타깝게 기네스북 등재에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기관에 미리 도전 신청을 하고 녹음을 했어야 하는데 끝난 상태에서 등록해 안타깝게도 한국기록원에 등재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박현빈 씨 지금 이렇게 생각만 해도 뭐 대박 났겠는데요, 그렇죠? 대박 났을 것 같죠. 오빠만 믿어에다가 빠라빠빠에다가 곤드레 만드레 세 곡이 다 팔렸잖아요. 주변에서 막 전화했다. 야, 너 노래 세 곡 요번에 선거에서 다 팔려가지고 대박 났겠다. 그때 박현빈 씨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제가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저작권 협회에서 받는 거고 저와 소속사는 별개예요 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작권 협회에서 이 가수한테 나눠주거든요. 그러나 박현빈 씨는 돈보다 이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노래가 이제 사람들한테 더 익숙해지면서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들었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후보들이 정말 사실 뭐 트로트 가수나 노래 굉장히 많거든요. 박현빈 씨의 노래를 유독 사랑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박현빈 씨 노래의 특징, 그러니까 공통점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박현빈 씨의 노래는요, 굉장히 파워풀하고 멜로디가 쉽고 또 중독성이 강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트곡이 워낙 많아서 개사를 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노래가 이렇게 많이 쓰였을 당시에 박현빈 씨가요, 장윤정 씨랑 같이 트로트 신성이다라고 해서 그 젊은 트로트, 그 패기 있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로 굉장히 예능을 통해서도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후보들이 전략적으로 박현빈 씨의 노래를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현빈 씨는 쉴 틈이 없네. 대선, 총선, 거기다가 지방선거, 내년에 또 총선. 내년을 위해서 또 목 좀 만들어 놔야 되겠네. 어머머. 박현빈 씨 얘기가 선거 끝나면 4년 동안 그 노래로 불러줘서 행사 뛰느라고 쉬는 날이 없대요. 그러나 초심으로 돌아가서 선거 로고송 불렀을 때를 생각하면서 힘을 낸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또 어떤 노래로 이 선거송의 황태자의 자리를 차지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자체 선거는
그 곡으로 로고송 썼던 분들이 당선이 되면 와. 그 가수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지방 행사는 무조건. 그렇지. 예, 히트곡 알고 보면 선거 로고송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진짜 덥긴 덥던데 네. 오늘도 덥잖아요. 오늘도 폭염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더위 적응해야 되는데 적응이 쉽지가 않네요. 이 또한 지나가죠.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